제가 몇 주 전에 유전자 가위 기업들을 소개해드렸었는데 인텔리아 세라피틱스가 이번 주에 200% 넘게 폭등을 하면서 많은 분들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인텔리아 세라피틱스가 이렇게 빨리 폭등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급격하게 주식이 오른 경우 서서히 주가가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 리스크 관리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이번 팬데믹 사태로 큰 수혜를 입은 기업 중 하나인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의 주가 역시 작년에 크게 올랐다가 거의 1년 가까이 2,900불대에서 3,500불대 사이를 횡보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매년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는 그야말로 아직까지는 대적할 경쟁자가 없는 슈퍼테크 기업입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이러한 성장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애플과 함께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꾸준히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초우량 슈퍼테크 주식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가 어떻게 아마존을 창업하고 CEO가 되었는지 재미있는 창업 이야기를 살펴보고 현재 애널리스트들의 아마존에 대한 미래 주가 전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매 권유가 아닙니다. 기업에 대해 공부하시는 차원에서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떠오르는 미국 테크 기업들에 대해 정리한 실리콘밸리 투데이를 출간하였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어떤 곳이며 어떤 혁신적인 트렌드가 일어나고 있고 또 미국에서 떠오르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흥미진진한 창업 스토리와 현황, 미래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를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책 출간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출판사에서 몇 분을 선정하여 소정의 선물을 드린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프 베조스는 1964년생으로 현재 나이는 57세이며 뉴멕시코의 엘버커키에서 태어났습니다. 엘버커키는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이 처음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한 장소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제프의 본래 이름은 제프 요르겐센으로 제프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19살, 어머니는 17살이었습니다. 제프의 친부는 자전거점을 운영하고 서커스에서 외발 자전거 공연을 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제프의 부모님은 4년 후 이혼하게 되고 어머니인 제클린은 쿠바에서 온 이민자인 마이크 베조스와 재혼하여 이때부터 아기의 이름이 제프 베조스가 됩니다. 제프 베조스가 어릴 때 막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3명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양아버지였던 마이크 베조스입니다. 마이크 베조스는 쿠바에서 태어났습니다. 피델 카스트로가 1959년 쿠바 혁명으로 공산정권을 수립하자 마이크 베조스의 부모님은 마이크 베조스를 미국으로 보내기로 마음먹습니다. 이 당시에 카톨릭 교회는 쿠바의 어린아이들을 카스트로의 공산독재 정권을 피해서 미국으로 보내기 위해 오퍼레이션 페드로 판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마이크 베조스의 부모님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 아들만 혼자 미국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때 무척 가난했던 마이크 베조스의 어머니는 어린 아들이 혹여나 추울까봐 천조각을 기워서 겉옷을 만들어 아들에게 입혔고 아직도 어머니의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마이크 베조스의 집 부엌에는 이 옷이 걸려있다고 합니다. 마이크 베조스는 처음에는 플로리다의 수용소 캠프로 보내졌다가 델라웨어의 한 가톨릭 자선시설로 다시 보내집니다. 그 당시 어린 마이크 베조스는 영어를 전혀 못했지만 삶에 대한 엄청난 투지가 있는 아이였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며 열심히 공부해서 엘버커키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싱글맘으로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던 제프 베조스의 어머니인 제키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제프 베조스는 수많은 인터뷰에서 자신의 양 아버지가 자기가 어렸을 때 친자식 이상으로 잘해주며 늘 용기를 북돋아주고 결단력의 가치를 알게 해준 믿기 힘들 정도의 영원한 롤 모델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스티브 잡스의 양 부모님이 떠오릅니다. 스티브 잡스 역시 입양된 아이였지만 스티브 잡스의 양 부모님은 사랑으로 양 아들인 스티브 잡스를 늘 응원하고 믿어주었고 스티브 잡스가 아무리 말썽을 피우고 문제를 일으켜도 늘 스티브 잡스의 편에서 강한 자존감을 갖도록 했던 것입니다. 제프 베조스에게 두 번째로 큰 영향을 끼친 분은 바로 제프 베조스의 어머니인 제키입니다. 제키 역시 아들을 늘 격려해주는 분이었습니다. 베조스가 전자제품에 관심이 많자 지금은 없어진 라디오 쉑이라고 불리는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체인점에 하루에 몇 번씩 원하면 태워다 줬다고 합니다. 베조스는 자신의 전기에서 어머니는 천사였다고 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기나 기계에 늘 관심이 많았던 베조스가 집의 차고를 자신의 과학실험실로 마음껏 사용하도록 하여 아들의 호기심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베조스는 또한 집안 곳곳에 기발한 덫을 설치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동생들을 놀라게 하는 장난도 마음껏 하도록 놔두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큰 영향을 끼친 분은 바로 제프 베조스의 외할아버지입니다. 베조스의 외할아버지는 텍사스에 목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외딴 곳에 목장이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 고장이 나는 경우에는 모두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됐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불도저가 고장나면 스스로 고친다든지 목장의 가축들이 아프면 직접 수의사의 역할을 한다든지 하면서 제프 베조스에게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물들에 맞서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제프 베조스가 빌 게이츠나 제가 소개해드린 다른 CEO들과 비슷한 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어릴 적부터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1974년 베조스가 10살이 되었을 때 양 아버지 마이클 베조스는 휴스턴에서 석유회사 엑손에 취직하게 되어 가족이 전부 휴스턴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베조스는 휴스턴의 한 초등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어떤 회사가 자신의 회사에서 남아도는 중고 컴퓨터를 이 학교에 기부합니다. 그러나 1970년대 초기에는 컴퓨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얼마 없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선생님들은 컴퓨터의 작동법을 전혀 몰랐고 관심도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비상한 베조스는 컴퓨터실에 단말기 옆에 놓여져 있던 컴퓨터 사용 설명서를 방과 후에 열심히 독학으로 공부합니다. 그러다가 컴퓨터가 전화로 접속되는 모뎀을 통해 컴퓨터를 기부한 회사의 메인 컴퓨터와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기부한 회사의 메인 컴퓨터에 스타트랙 게임을 어떤 프로그래머가 설치해 놓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그 게임을 하면서 놀았다고 합니다. 베조스는 고등학교 때 마이애미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베조스는 이때 학업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는데 전 과목에서 모두 A+ 학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프 베조스가 어릴 적부터 정말 좋아하고 관심이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프 베조스는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면서 졸업식 연설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합니다. 제프는 무엇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을까요? 조금 황당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주 식민지를 만드는 것이 제프 베조스의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언젠가 지구는 포화 상태가 될 것이므로 다른 행성으로 가야 한다고 믿은 것입니다. 베조스는 일론 머스크와 마찬가지로 우주를 엄청 좋아했고 스타트랙의 완전 광팬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간 우주 탐사 기업을 최초로 만든 사람은 일론 머스크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제프 베조스가 민간 우주 탐사 기업을 최초로 만든 사람입니다. 제프 베조스는 블루 오리진이라고 불리는 민간 우주 탐사 기업을 2000년 시애틀 인근에 설립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보다 2년 늦은 2002년에 캘리포니아 LA 부근 호손이라는 곳에 스페이스 X를 설립합니다. 아무튼 베조스는 1982년 고등학교 졸업생 대표로 학생들 앞에서 연설할 때에도 어떻게 다른 행성을 식민지로 만들고 우주 호텔을 짓고 제조업을 그리로 옮길지, 그래서 지구를 어떻게 지킬지의 내용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베조스는 명문대학인 프린스턴 대학교에 입학하여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고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처음부터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어려운 미분 방정식 숙제가 있어서 푸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뛰어나고 수학을 잘하던 룸메이트에게 부탁해서 같이 풀어보려고 했지만 몇 시간이 걸려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알려진 다른 친구에게 가져갑니다. 스리랑카에서 온 요산타라고 하는 친구였는데 몇 초 동안 문제를 보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코사인이 답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베조스가 너무 놀라 무슨 소리냐 하니까 자기 방에 들어가서 3장에 걸쳐서 문제를 다 풀어서 정리하고 깔끔하게 답이 코사인이 나오는 것을 도출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조스는 그 친구에게 이 3장짜리 수식을 암산으로 몇 초 만에 한 거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건 불가능하고 3년 전에 비슷한 문제를 푼 적이 있어서 이 문제를 그 문제하고 겹쳐서 보니까 코사인이 답이라는 것을 금방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때 베조스는 이 세상에 너무나도 뛰어난 친구들이 많아서 자신이 뛰어난 물리학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은 바로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좋아했던 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으로 전공을 바꾼 것입니다. 베조스는 열심히 공부해서 프린스턴 대학교도 수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졸업과 동시에 당시 잘 나가던 많은 테크 회사들로부터 잡 오퍼가 들어오게 되는데 베조스는 대기업에 들어가기보다는 핀테크 스타트업이었던 휘텔이라는 회사에 들어가 제품 개발과 고객 서비스 부문을 총괄하는 책임자로 일하게 됩니다. 이후 1988년에는 뱅커스 트러스트라는 은행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로 근무하다가 1990년에는 뉴욕 맨하탄에 위치한 신생 헤지펀드였던 D.E. 쇼라는 회사에 다시 한번 이직을 하게 됩니다. 이 신생 헤지펀드에서 베조스는 정말 열심히 일했고 30살이라는 나이에 부사장의 위치까지 올라가며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이때 베조스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냐면 사무실에 아예 침낭을 가져다 놓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D.E.쇼에서 베조스는 지금은 이혼한 전 와이프인 맥킨지 터틀을 만나게 되는데 맥킨지는 당시 제프 베조스의 부하 직원이자 프린스턴 대학교의 동문이었습니다. 1994년 30살이었던 베조스는 헤지펀드에서 일하면서 여러 산업과 시장을 유심히 관찰하던 중 인터넷이라는 신생 산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후 그를 세계 최고의 갑부로 만들어주는 한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인터넷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습니다. 베조스는 무엇을 판매하는 것이 좋을지 고심한 끝에 책이 가장 성공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고 서적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사업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책은 썩지 않고 보관이 용이하며 일용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치펀드에서 좋은 실적을 내며 잘 근무하고 있던 베조스가 스타트업을 한다고 퇴직한다고 하자 해치펀드의 상사는 미친 짓이라며 베조스를 굳고 만류합니다. 뉴욕 맨하탄 중심에 위치한 센트럴파크를 돌면서 몇 시간 동안 베조스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베조스는 이미 인터넷에 자신의 인생을 걸어보기로 마음을 굳혔던 후였습니다. 실패하더라도 도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한 것입니다. 와이프인 맥킨지와 의논을 했고 맥킨지도 100% 당신 편이라며 적극적으로 제프 베조스를 응원해줍니다. 해치펀드를 퇴사한 직후인 1994년 7월 5일 제프 베조스와 와이프인 맥킨지는 서부의 시애틀로 이사를 가 자신의 차고에서 아마존을 설립합니다. 베조스가 처음 생각했던 회사의 이름은 카다브라, 즉 서양에서 주문을 외울 때 사용하는 아브라카다브라의 줄임말이었었지만 검색할 때 가장 앞에 자신의 회사가 나오길 원했기 때문에 결국은 알파벳 A가 들어간 이름을 찾다가 세상에서 가장 큰 강인 아마존으로 결정합니다. 이 당시 베조스는 부모님으로부터 약 3.3억 원을 투자받고 다른 몇몇 투자자들에게도 투자를 받았는데 이 당시 투자를 받으면서 아마존이 70%의 확률로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마존은 설립 후 이러한 우려를 모두 날려버리며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인터넷 붐을 타고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사 설립 초기에는 사무실에 종을 설치하고 온라인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울리도록 해서 주문을 확인했는데 몇 주 만에 종이 너무 자주 울리게 되는 바람에 종은 얼마 후 치우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당시 아마존을 유명하게 해주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상품 추천 시스템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책을 구매하면 그 책을 구매한 다른 사람이 이전에 구매했던 다른 책들도 추천해주는 시스템인데 지금은 당연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는 이러한 추천 기능을 가진 기업은 아마존이 거의 최초였습니다. 3년 후인 1997년 아마존은 전 세계에 서적을 판매하는 가장 큰 온라인 서점이 되었고 주식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이때 아마존의 주가가 1불이었다고 합니다. 베조스는 처음부터 책만 팔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마존이 점차 성장하자 1998년 베조스는 음반이나 비디오 테이프, 전자제품,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비지용품 등으로 판매 카테고리를 점차 늘려가기 시작합니다. 2000년 당시 닷컴 버블과 함께 아마존 주가는 $110까지 치솟았고 불과 3년 전보다 110배나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버블 붕괴와 함께 주가도 다시 폭락하여 2년 후인 2002년 초에는 5불대로 다시 떨어지는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아마 그 당시에 아마존의 주주들은 정말 아찔했을 것입니다. 제프 베조스는 2005년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 서비스를 최초로 선보입니다. 충성도가 높은 고객에게 더 큰 혜택을 주겠다는 컨셉으로 대신 프라임 멤버가 되려면 연회비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전략은 기가 막히게 시장에서 성공하였고 당시 무려 93%의 프라임 회원이 첫 해 연간 회원 구독을 지속하였고 2년 차에도 98%가 구독을 지속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프라임 멤버가 아마존에 지출하는 구매 비용 역시 프라임 멤버가 아닌 사람에 비해 2배가량 높았습니다. 이후 프라임 서비스는 매년 수조 원을 현금으로 아마존에 가져다주는 엄청난 캐시카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재 베조스는 아마존을 단순히 이커머스 회사가 아닌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파는 에브리띵 스토어, 즉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아마존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당장은 적자가 나더라도 혁신적인 시도들을 끊임없이 추진하여 현재는 다른 기업들은 감히 넘볼 수 없는 글로벌 1위의 아마존 대제국을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6년에는 넷플릭스의 대항마이자 프라임 멤버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 중 하나인 아마존 프라임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2007년에는 전자책 리더기인 아마존 킨들을 출시하였고 2008년에는 음성으로 책을 읽어주는 오디오북 회사인 오더블을 인수합니다. 2009년에는 신발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였던 자포스를 인수하였고 2011년에는 아기용품 전문 온라인 사이트인 다이아퍼스닷컴의 모회사인 퀴시를 인수하는 등 수많은 크고 작은 경쟁사들을 인수했습니다. 2012년에는 배송센터를 혁신시키기 위해 배송센터 내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찾는 것을 도와주는 로봇을 제작하는 키바 시스템즈라는 회사를 인수하여 창고 자동화를 추진합니다. 2014년에는 비디오 게임 중개 사이트인 트위치를 인수하였고 2017년에는 미국 최대 유기농 마트인 홀푸즈를 인수하여 오프라인 신선식품 매장까지 사업을 확장합니다. 2018년에는 의료 및 약국 사업으로 진출하기 위해 온라인 약국인 필팩을 인수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아마존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종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아마존 파이어폰과 같이 실패한 사업도 있지만 베조스는 결코 새로운 도전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얼마 전 베조스는 은퇴를 선언하였고 앞으로 3일 후인 2021년 7월 5일 아마존 CEO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후임 CEO는 앤디 제시로 현재 AWS라고 불리는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의 CEO가 전체 아마존의 CEO직을 맡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아마존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존은 말 그대로 지난 10년간 매출이 10배가량 늘어나는 눈부신 성장을 달성해 왔습니다. 2011년에는 매출액이 53조 원 규모였으나 2020년에는 무려 423조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아마존은 벌어들인 수익을 그대로 다시 고객을 위한 배송센터 구축 및 각종 서비스에 재투자하여 순수익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실제 순수익을 살펴보면 매출에 비해 매우 작은 수준이었다가 그나마 최근에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2020년 순수익은 약 24조 원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아마존의 이러한 성장은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까요? 아마존의 미래 성장을 가능케 해줄 요인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존이 미래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첫 번째 이유는 현재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사태의 가장 큰 수혜주가 아마존이고 이러한 여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과는 달라서 정부가 락다운을 선포하면서 2020년 한 해는 거의 1년 넘게 대부분의 오프라인 상점들이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 아마존을 사용하지 않고 있던 미국 시민들까지도 억지로라도 아마존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아마존으로 구매해서 그 편리함을 인식하기 시작한 미국 시민들은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아마존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아마존이 더 크게 훨훨 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이로 인해 미국 사회의 아마존 의존도는 향후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미국의 이커머스 침투율은 20%밖에 안 됩니다. 상거래에서 아직까지도 80%의 매출은 여전히 오프라인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만 해도 온라인 커머스 시장이 성장할 여지는 아직도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존 웹 서비스, 즉 AWS 사업 부문이 현재에도 아마존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더 큰 성장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AWS는 한마디로 아마존의 데이터 저장 시스템을 타 기업에게 대여해주고 매달 돈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아마존은 자사히 이커머스 사업이 커지면서 엄청나게 늘어난 고객 및 주문 등의 각종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해 AWS라고 불리는 클라우드 저장 시스템을 미국 및 전 세계 곳곳에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남는 저장 공간이 생기자 이 남는 데이터 저장 공간을 타 기업들에게 대여하고 판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저장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점점 선호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의 선두주자였던 아마존의 AWS 사업은 단숨에 아마존 수익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캐시카우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존의 AWS 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로 아마존은 미래에 아마존 제국을 더욱더 크게 확장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 및 사업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마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물 인터넷, 즉 IoT의 선두주자라는 것입니다. 아마존은 2014년 음성인식 비서인 알렉사를 처음 공개한 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구글의 구글 어시스턴트와 함께 음성인식, 인공지능 분야를 거의 양분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소개된 무인점포 아마존 고는 쇼핑을 온 사람이 물건을 싣고 나오는 것만으로도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미래형 편의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마존은 배송 분야에서도 혁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미국 미시간에 위치한 전기차 스타트업인 리비안의 큰 투자자입니다. 리비안은 2009년 MIT 출신 엔지니어인 로버트 스카린지가 창업한 전기차 회사로 아마존은 이미 리비안에 $700밀리언, 한화로 약 9천억 원을 투자하였고 이미 10만 대의 배송용 전기 벤 차량을 주문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2020년 6월에는 자율주행 차량 기술 관련 스타트업인 죽스를 인수하여 2020년 12월에 처음으로 자율주행 택시를 공개하였습니다. 현재 죽스는 실리콘밸리 지역의 포스터시티와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네바다주의 라스베가스에서 주행시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죽스 로보택시에는 운전석이 없으며 4명의 승객이 마주보고 앉는 형태이며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 번 충전으로 16시간 주행이 가능하고 최고 속도는 120km입니다. 향후 구글의 웨이모와 경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아마존이 드론 배송 분야에서 최고의 선두주자라는 것은 이미 다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땅이 너무 넓어서 저 멀리 산속이나 혹은 평야 한가운데 집이 위치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경우 배송 하나를 위해 차량을 몰고 몇 시간이 걸리는 길을 가야 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크게 소요되므로 드론 배송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이 이 모든 미래혁신 사업 분야에서 다 성공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시간이 장기적으로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실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혁신과 노력을 통해
큰 성공을 보여준 아마존의 과거 행보를 보면 아마존의 이러한 미래 혁신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들은 향후 아마존이 더 큰 성장을 이루어내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아마존 주가에 대한 의견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2일 현재 아마존의 목표 주가 평균치는 4,309불입니다. 현재 주가보다 22% 높은 수치입니다. 목표 주가 최고치는 5,500불, 최저치는 3,775불입니다. 현재는 주가가 3,500불대로 전고점 상단에 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가 빠졌다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도 반드시 분할 매수를 통해서 리스크를 분산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에 대해 본인 스스로가 잘 알지 못하면 조정이 올 때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매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에 대해 본인 스스로가 공부를 해서 이 기업은 미래에 더 크게 성장할 회사라는 자신감이 있고 투자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주가의 하락은 오히려 좋은 주식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처럼 직원들에게 엄청나게 일을 시키는 사람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직원들에게 끊임없이 헝그리 정신을 강요하고 실리콘밸리에서 흔한 공짜 점심이나 공짜 스낵, 음료수도 아마존 내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현금 보너스도 아예 없고 보너스라면 몇 년에 걸친 주식으로 나누어주며 직원들을 서로 무한 경쟁하게 만들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퇴사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대신 세상에서 가장 고객 중심적인 회사로 만들겠다는 비전 하에 전력을 다해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는 아마존을 보고 있으면 미래에 정말 엄청난 기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